이번 주 도메인은 경영, PM, 소공, AI, 보안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보자면 어, 사실 냈던 문제들도 몇 개 있긴 한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잘 쓰신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제가 낸 거는 1번부터 6번까지 냈고 그리고 어, CCM 하면 아, CCM의 키워드 뭐예요? CCM 키워드 버퍼 또 버퍼가 3개잖아. 네. 네. 오, 좋아. CPM의 키워드. 일단 CCM의 키워드는 피딩, 프로젝트, 자원, 버퍼 3개를 꼭 써주셔야 되고 논 CP에 있는 게 피딩입니다. 논 CP에 있는 게. 논 CP에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CP의 프로젝트 버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CC에 이거를 왜 이게 거꾸로 쓰신 분들이 많던데 CCM을 CPM으로 쓰고 CPM을 CCM으로 쓰신 분들이 한 3분인가 4분 계세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 CCM 같은 경우는 시작 시점이 요거죠, 요거 LS, CPM은 ES. 좀 뭐 눈에 확 이게 비교니까 눈에 확 띄는 거를 좀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CCM 같은 경우는 버퍼를 통합 관리하고 CCM은 개별 관리한다. 뭐 이런 내용 좀 눈에 잘 띄는 내용들을 써주셔야 되는데 약간 생각보다 없었고 그 CCM 프로젝트 버퍼의 3가지의 영역, 3가지 영역 써주신 분이 1명인가 2명인가 왜 이렇게 없어? 영역 3개 뭐예요? 네? 영역 3개. 프로젝트 버퍼의 영역 3가지. 네, 여기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안모행. 안모행 3개 써주셔야죠. 안모행. 뭐 산달락은 뭐 다들 그냥 후자폐병 쓰신 것 같은데 뭐 무난합니다. 그 객체지향 방법론에서의 캡슐화와 정보 운리. 아니 그 뭐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그 예비교사님 자바를 지금 코딩하고 계시면서 캡슐화와 정보 운릭을 모르면 어떡해? 개발자가 캡슐화랑 정보 운릭을 모르면 이거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 거야? 캡슐화 하면은 메소드랑 속성을 묶어서 관리하는 거고 정보 은닉 같은, 그러니까 캡슐화를 함으로써 정보 은닉도 같이 되는 거죠. 정보 은닉 같은 경우는 접근 제어자를 이용한다. 그래서 퍼블릭, 프라이빗, 디폴트, 프리텍티드 이렇게 4가지 이용한다. 이런 거 써주시고 뭐 3단락은 그냥 캡처 단정상 쓰는 게 제일 무난하긴 한데 조금 있어 보이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다 없어 보여 뭔가 그림이. 이게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려갖고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좀 아쉽습니다. STPA 하면은 저희 자 키워드 STPA 키워드 있었다고? 이거 잠깐 이거 저기 김재원 예비기사님이 저 너무 잘 써갖고 김재원 예비기사님 키워드 STPA 키워드 그쵸 스탬프를 기반으로 하고 시스템 그쵸 네네 네 네.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절차는 사건 언 원으로 하면 되고, 언세이프 컨트롤의 4가지, 4가지 쓰셨잖아요. 언세이프 컨트롤의 4가지. 세이프가 증명되지 않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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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렇게 4가지. 언세이프 액션 컨트롤 4가지까지도 가급적 암기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그냥 마지막 3단락은
어쨌건 이 STPA가 나온 게 기존에 FTA, 하조, FMEA 이런 거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STPA가 나온 거니까 그거 언급해 주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CSRF와 SSRF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CSRF는 말 그대로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약자가 왜 이러지? 클라이언트 사이드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맞아요? 그래? 아무튼 CSRF는 클라이언트 측면인 거고 SSRF는 서버 사이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CSRF는 사용자의 인증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고 SSRF는 서버의 인증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DB 서버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잖아요. 근데 내부에 우리가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웹 서버 같은 외부에 오픈되어 있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내부에다가 조작된 요청을 보내고 그거를 이제 뭐 받아내는. 그래서 CSRF는 클라이언트 사이드고 SSRF는 서버 사이드다. 그리고 가장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OWASP 탑 10에 이 CSRF가 SSRF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SSRF가 더 하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DB 쪽, 그러니까 서버에 대한 공격이니까. 그리고 세마포와 모니터 이거는 진짜 이거 뭐 진짜 지겨워 이제 임계 영역 세마포 하면 임계 영역에 대한 동시성 제어를 하기 위해 하는 거고 P연산, V연산을 하고 이진형이 있고 개수형이 있다. 그리고 세마포는 타이밍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이용을 한다. 세마포는 OS 레벨이고 모니터는 언어 레벨에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타이밍 문제를 해결한 게 모니터다. 각각 1달러, 2달러 써주고 3달러의 관계 써주면 제일 무난하고 AI 트리즘은 뭐 여기 다 이미 어느 정도 힌트가 있어. 뭐 신뢰, 위험, 뭐 보안 이렇게 있긴 한데 이거 그래도 나름 키워드 있거든요. 뭐 XAI랑 뭐 프라이버시랑 뭐 MLOps 뭐 여러 가지 키워드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학습해 주시고 그리고 AI 트리즘은 누가 OWASP 탑 10이라고 썼었나? 이거 OWASP가 아니라 가트너입니다. 가트너. 가트너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보자면 CCM은 버퍼를 통합 관리한다. CPM은 크리티컬 패스를 중심으로 일정을 뭐 관리하는 일정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여기 논 CPM은 피딩, CPM은 프로젝트 버퍼 그리고 자원 버퍼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각각에 있는 버퍼를 모아가지고 프로젝트 버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암모행을 알면 뭐 그림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암모행 같이 그려주면 좋잖아요. 안전 모니터링 행동. 프로젝트 버퍼엔 세 가지가 있다고. 뭐 CPM은 뭐 이런 전체적인 거 그려주셔도 되고 요거 하나만 자세하게 그려주셔도 되고. 그래서 CCM 같은 경우는 LS, CPM은 ES를 기준으로 하고 CCM은 전체 버퍼의 소진율을 따진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진척률을 따진다. 버퍼 같은 경우는 통합 관리하고 이거는 개별 관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뭐 크다 패병 하셔도 되고 뭐 자원 평화라 자원 평준화 쓰셔도 됩니다. 2달러 캡슐화 이거는 그냥 요 뭐야 속성과 메소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 은닉하고 뭐 관리하는 객체 지향의 특성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이 캡슐화로 인해서 정보 은닉이 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보 은닉 같은 경우는 이 메서드를 숨긴다? 맞나? 그리고 뭐 인터페이스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뭐 어떤 특징, 기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네 가지, 접근 제어자 네 가지.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패키지 이렇게 네 개. 이거는 STPA 이거 일부러 제가 다 넣어놨는데 그냥 공부하시라고 다 넣어놨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보자면 FTA
이따가 근데 어차피 그 300제 이거 다 있는 내용이긴 하니까 간단하게 FTA는 그냥 고장을 유발하는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거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은 FMEA의 키워드는 이 영향을 분석하는 거다. 영향을 분석하는 거고 RPN을 도출한다. 여기 RPN을 도출한다. 심각도와 발생도와 검출도를 기반으로 RPN을 도출하는 거. 하좁은 가이드워드와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이 이탈 상황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FTA와 FMA와 하좁은 이 예전에 그냥 그 하드웨어 기반의 그냥 어떤 조금 이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요 스탬프를 기반으로 하는 STPA 기법이 나왔다. 그래서 STPA는 스탬프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안정성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안정성. 이게 뭐 안정성 말고 다른 기법이라고 뭐좀 이상하게 써주신 분이 있는데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그래서 절차로는 사건 on 원 이렇게 절차가 있고 UCA 그러니까 Unsafe Control Action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거는 이제 STP 하면 이미 키워드를 다 알잖아요. 스탬프, 시스템의 상호작용, 사건 언원, 기존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이걸 한다. 이미 다 알아. 그럼 이제 공부할 게 없잖아요. 아, 이제 내가 공부할 게 없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나 한번 외워볼까? 시간이 남으니까 하고 컨트롤 액션이 부재하고 부적절한 컨트롤 액션이 있거나 이 제공 시간이나 순서가 다르거나 지속 시간이 잘못된 거 이렇게 네 가지를 언세이프 컨트롤 액션이라고 하는구나. 요거까지 이제 암기를 하는 거죠. 이제 공부할 게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리고 STP는 여기까지 아시면 될 것 같고 CS와 SSRF, CSRF와 SSRF. CSRF는 이 희생자의 권한, 사용자의 권한, 그렇죠. 희생자의 권한을 이용한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이고 SSRF는 이 서버의 어떤 권한을 이용한 공격. 그래서 얘가 원래는 요 희생자의 권한을 이용해서 어떤 서버에 명령을 내렸다면은 SSRF는 이 실행자가 아니라 서버에다가 요청을 해서 내부 서버에 어떤 같은 뭐라고 해야 돼? 조작된 요청을 보내는 그런 공격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공격자가 희생자를 바로 접근이 가능한데 얘는 요 내부 서버에 접속이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러니까 여기 공개되어 있는 거를 통해서 하는 게 SSRF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차이. 요청 주체가 클라이언트고 SSRF는 서버다. 대응 방안은 한번 이거는 봐주세요. 보통 보안에서 공격이 나오면 3단락에 제일 무난한 건 그냥 대응 방안 쓰는 게 제일 무난한. 물론 이게 이제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이 비교에다가 뭐 대응 방안 이렇게 쓰신 분도 있긴 한데 약간 이 비교의 구분자로 대응 방안을 쓰기에는 조금 아쉬워. 3단락으로 조금 더 많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OS의 상호 배제. 이것도 진짜 지겹죠. 상호 배제하면 상진 한속 외우고 일단 세마포는 요거죠. 요거.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동시성을 제어하기 위한 이런 거 막 정의 줄줄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 기반으로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OS 레벨에서 동시성을 제어하기 위한 기법. 그래서 바이너리와 카운팅, 이진과 개수형이 있고 이진 세마포가 뮤텍스인 거죠. 그리고 세마포는 V 연산과 P 연산을 하는데 타이밍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쓴다. 여기다가 이제 모니터 들어가기 전에 여기 간글에다가 그런 내용 써주면 좋겠죠. 간글에다가. 그래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 세마포의 단점인 타이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 레벨에서 상호 배제를 구현하는 기법이다. 구성 요소로는
뭐 베타 동기 Q, 조건 동기 Q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여기 뭐 비교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그냥 뭐 뭐라 그래 세마포랑 모니터랑 이거 어떤 관계다 서로 뭐 타이밍 문제를 해결해 주는 관계다 이런 거 그려주시면 되고 AI 트리즘 여기서 이제 약간 제가 볼 때 키워드는 요거죠 요거 프레임워크가 제가 볼 때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어떤 기술이다 뭐 어떤 방법이다 그런 거보다 프레임워크라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는 여기 있는 거 뭐 이거 약자 그대로 뭐 트러스트 리스크 이렇게라고는 하는데 요걸 외워야지 요거 XAI 이게 XAI인 거고 모델 옵스 어플리케이션 보안 뭐 프라이버시 이렇게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 1교시 여기까지 하고 2교시 2교시에 이제 제가 1번부터 3번까지 냈는데 1번 여기 이거 목차를 잡을 때는 1단락의 인트로를 우리가 쓰는 게 좋을까요? 4단락의 제안을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이유. 아니 왠지 그쵸. 이미 이 방안이 마지막 지문이잖아요. 방안이. 그러니까는 방안 뒤에 또 제언을 쓰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거 4단락으로 빼면 그냥 자연스럽게 4, 3, 2 하고 그럼 1단락에다가 뭐를 써주는 게 제일 무난할까요? 그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이용하는 게 그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출제자가 맞아, 좋아해. 아, 내가 쓴 거를 얘가 써주고 있구나. 나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요런 거 갖다 쓰세요. 그냥 구조적 방법론을 썼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 애자일 방법론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그런 좀 최근에 어떤 흐름 아니면은 그 개발 방법론의 뭐 약간 발전 과정, 뭐 구정계획 CA 뭐 그런 것들 가볍게 언급해주는 1단락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교하고 스크럼 가 한반 나 스크럼의 키워드는 누구나 다 알아. 여기 새로 오신 한반의 키워드 뭐예요? 한반의 키워드. 안 하는 네. 네네. 좋아요. 네, 그리고 의식에 표현할 수 없는 그걸 뭐라고 하죠? 공헌 네, 일단은 뭐 내용까지는 괜찮았어요. 누가 아실래요? 저희 임승용님. 그 WIP 그쵸? WIP가 이제 아까 그 들어오면 안 되는 WIP가 kanban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죠. WIP가 그런 키워드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면 표로 써줘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림을 그리세요? 이 물어보면 표로 써야 된다니까 표로 물어본 건 무조건 표로 그림으로 그렸다가는 이 뭐 지금 나보고 이해하라는 건가? 이제 해설자가 이렇게 채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물어본 건 표로 써주시고 물론 이게 지금 우리가 목차상 4단락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4단락을 가, 나를 나누진 않지만 이거는 물어본 거니까 가나 써야죠. 그리고 이거 가나 안 쓰면 어차피 3.5페이지가 안 나와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를 나눠가지고 뭐 관리적 측면에서는 어떤 방안을 해야 되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어떤 방안을 해야 된다라고 써주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내가 잘 몰라. 하면 가에다가 수행 방안에 대한 뭐 어떤 뭐 개념도 뭐 또는 뭐 프레임워크 그리고 나에다가 표 상세 설명하고 뭐 이렇게 답을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 중수 단계까지는 이렇게 답 써도 돼. 하지만 내가 진짜 합격하고 싶어 하면 측면을 하나라도 더 나눠가지고
어떤 수행 방안을 더 언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측면은 잘 나눠갖고 써주셨는데 수행 방안을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썼어요. 뭐 전문가를 뭐 투입해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 조직에서 뭐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기술적으로 뭐 어떤 뭐 자동화 툴을 써야 된다라던가 뭔가 좀 국어스러운 단어를 좀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럭 암호화. 자, 요거는 인트로를 쓰는 게 좋을까, 4달락을 쓰는 게 좋을까? 이건 제가 볼 때 답이 없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4달락에다가 운영 모드 써도 되고 1달락에다가 이거 전체에 대해서 인트로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본인. 만약 내가 운영 모드를 잘 몰라 하면 이거 전체에 대한 인트로를 써주시고 1달락에다가 운영 모드를 잘 알아 하면 4달락에다가 운영 모드를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뭐 답이 없죠. 근데 또 개념으로 시작하니까 이게 1달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1달락 알고리즘의 개념 가, 종류 나, SPN 2달락 가, 피스텔 2달락 나, 개념 비교 가, 상세 비교 나, 4달락에다가 운영 모드. 아니면은 블럭 암호화가 최근에 뭐 쇼어나 그루버 때문에 해독이 가능해가지고 뭐 양자대성 암호화로 뭐 발전해야 된다라던가 뭐 이런 거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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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암호화의 원리. 네. 오, 좋아. 또, 혼돈, 수단, 오, 좋아, 좋아. 압축. 네.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 최성원님, 블럭 암호화 가야지. 암호화의 유형. 그건 블럭 암호화. 또 조금 더 넓게 보자. 또, 그건 암호화의 원리. 그러니까 일단 크게 보자면 블럭 암호화와 스트림 암호화가 있는 거고, 블럭 암호화 안에는 SPN과 피스텔이 있는 거고, 그것들을 구현하는 기술로는 이산대수, 소인수분해, 하원곡선 이런 게 있는 거죠. 하원곡선 요거 그리고 이렇게 하고 y 제곱은 x 3승에 대충 이렇게 쓰면은 하원곡선 어디서 한다? KPC. 예? 그쵸? KPC에서 그런 거 낸 거 갖고 오는 거야 이제. 영기식 증명하면 타원곡선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아무튼 그러고 그러면 이산대 이산대수를 활용한 뭐라고 할까요? 그쵸. DPL만의 여기 DPL만의 키워드 이렇게 하면 공부 많이 하고 오셨어요? 거기에. 어? 어. DPL만 하면 대칭키, 맨 인 더 미들에 문제가 있고 이산대수를 이용하고 K는 G의 XY 모두 P다. 그러면은 DPL만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 에? 아, 그게 뭔데? RSA. RSA는 공개 키를 기반으로 하고 소인수 분해고 N은 P 곱하기 Q를 이용하고 그래서 이거를 뚫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알고리즘 쇼어와 그루버. 쇼어는 뭐를 뚫을 수 있어요?
초어. 그렇죠. 공개키. 그루버가 대칭키.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의 예? 맞아, 맞아. 덕후다의 야순이나 다쿠아 격해. 그럼 격자 기반의 대표적인 거, 세실림 격자 기반 대표적인 거. 예? 격자? 아닌데? 레인보우는 다변수. NTRU. 더 코드 기반 안다. 저희 코드 기반 안다. 맥월라이어스? 그 뭐라고 그 발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와일드 맥 앨리스? 하여튼 맥 앨리스. 그 다음에 해시 기반. 이건 쉽다. 그쵸, 스핑크스. 오. 아이제 소닉. 좋습니다. 오늘 집에 일찍 가겠는데? 네? SPN의 키워드. 저희 배수연님? SPN의 키워드. 그렇죠. 그리고 유형. 네, 유형. 대표적인 유형. 네? 네. 옆에서 막 다 불러주는데? AES, 아리아, 히스테일의 대표적인 키워드 X5월, DES와 시드. 블럭 암호와 스트림 암호와 비교하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제일 큰 거는 병렬 처리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오류 파급 효과가 있냐 없냐. 요거 두 개 써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물론 생각해서 떠올릴 수는 있는데 오류 파급이랑 병렬 처리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비교할 때는. 자, BCP가 나왔어. BCP 절차의 키워드. 여기 누가 할까? 여기 네, BCP 절차의 키워드. 네, 저기 나성균님 여기 아는 표정이야. 아, BCP 하면 무조건 B야, RA, RTO, RPO, 모의 훈련, DR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와야지. 이거는 BCP 하면은 다른 거 없어. 그냥 이것만 쓰면 됩니다. 그냥 이거를 가끔 가다가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 리스크 평가, 위험 평가 이렇게 한글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한글로 써도 맞는데 제 눈이 잘 안 들어와요. 영어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업무 영속성의 개념은 뭐 장애 시에도 무중단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인 거고 그래서 절차로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주구리 막 계획 세우고 뭐 하고 한다 하다가 B야 RA, RTO, RPO 모의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은 됩니다. 그냥 절차. 디지털 안전 3법. 여기 디지털 안전 3법의 담당자죠. 설명해 주세요, 빨리. 네. 일단 세 가지 뭐예요? 정보통신망법이랑 망법이랑, 그쵸? 전기통사 네, 꼭 방정전이라고 하죠, 방정전. 그래서 주요 내용. 서비스 안정성 조치인데 이제 규제 대상 사업자, 네. 데이터 센터 사업자, 음. 노가통신 사업자까지 확대되는. 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사업자마다 방발법상 이제 재난시 보고나 이제 그 지정 우리가 사업자 지정 기준이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자 같은 경우 그 이용자 수 트래픽량에 따라서 노가통신 사업자 지정. 어, 네. 뭐 디지털 안전 3법은 왠지 시험에 한번 나올 것 같아. 근데 디지털 안전 3법인데 왜 데이터 3법을 쓴 사람이 이렇게 많아? 왜 개망신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 개망신? 개망신은 데이터 3법, 디지털 안전 3법은 방정전, 그리고 이 FTS와 하이 어빌리티 이거의 개념을 왜 이렇게 정확히 모르지? 이경규님, FTS는 뭐예요? FTS의 개념. 그럼 허용 그쵸. 그러면은
결함 허용이면은 그 중단 시간이 어떻게 돼요? 근데 결함이 허용이니까 중단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중단이. 제가 아는 거는 중단 장애가 세 번도 요청했고 하는 거는 장애라고 그런 것들. 그거는 이제 뭐 주변 기술인 거고. 네. 그러니까 FTS는 결함을 허용하니까 결함이 발생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그거 갖고 그냥 무중단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무중단. 결함이 발생을 해도 중단되지 않게 하는 기술. 하이 어빌리티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극복하는 거, 고가용성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FTS는 중단되면 안 돼. 하이 어빌리티는 중단돼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거. 요 정도 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비교할 때 보면은 뭐 FTS는 중단이 뭐 0.1초 만에 뭐 복구돼야 되고 뭐 하이 어빌리티는 뭐 몇 초 안에 복구해야 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FTS가 조금 더 중단이 짧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기술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밑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제일 인트로로 쓸 거면 요 정도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구조적에서 정보공학, 객체지향, CBD, 에자일, 뭐 구정객 CA라고 하는데 요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구조적에 그냥 대표적인 거 그냥 절차적이다. 에자일은 반복적이다. 구조적은 어떤 산출물 중심이다. 에자일은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이다. 구조적은 탑다운이다. 에자일은 바텀업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분할과 정복을 이용하고 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뭐 반복을 이용한다. 그래서 기법으로는 얘는 뭐 스크럼, XP, kanban이 있고 얘는 뭐 워터풀 또 워터풀이랑 뭐 나선형이랑 뭐 이런 것들 있겠죠. 그리고 얘는 산출물이 중요한데 얘는 산출물이 필요 없어. 그래서 여기도 강글에다가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스크럼과 칸반이 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3단락으로. 그럼 3단락 스크럼에 이거 사실 왜 그림을 뭐 약간 어 뭔가 창의적으로 그리셨던데 그냥 있는 그림은 있는 대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그리고 번다운 차트 안 쓴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스크럼 하면 번다운 차트 그냥 무조건 써야 됩니다. 번다운 차트. 번다운 차트 꼭 써주시고 스크럼은 어떤 이 스프린트 2에서 4주 기반의 스프린트를 기반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에자일 기반의 개발 방법론이다. 그래서 프로덕트 백로그가 있고 뭐 그냥 스프린트 백로그가 있고 데일리 미팅 그리고 뭐 회고 미팅 뭐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꼭 번다운 차트는 꼭 써주시고 칸반의 키워드 이 WIP를 제한한다. WIP를 제한하고 이 워크플로우와 칸반 보드를 통해서 공정을 시각화하는 개발 방법론이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을 좀 잘 그려주시면 좋아요. 뭐 여기에 지금 공정이 4개야. 근데 여기는 WIP가 2개야. 그래서 여기 안에는 2개밖에 못 들어가고 얘가 지금 4개가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야지 여기가 WIP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고 이 WIP 때문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바틀렉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표현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좀 여기 이런 거에다가 약간 테일러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하이브리드 왜냐하면 지금 문제 자체가 기존에 구조적 방법론을 주로 활용했대. 근데 에자일을 검토하고 있대.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아직 에자일의 성숙도가 낮은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에자일도 좋지만 기존에 구조적 방법론에서 활용하던 것들을 하이브리드로 활용을 해서 어떤 에자일에서는 번다운 차트를 이용해서 일정이라던가 진척률을 관리를 하지만 구조적 방법론에서는 원래 EVM을 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한다. 약간 이런 내용을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막 다들 그냥 뭐 이런 것들 뭐 인력 배치 뭐 팀원의 능력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내용만 너무 써주셔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테일러링 나온 김에 테일러링의 절차, 패실님 테일러링의 절차. 좋습니다. 득표 상황은 어, 블럭 암호화 알고리즘. 뭐 암호화는 뭐 이거는 뭐 반방향의 대표적인 거 해시 나온 김에 해시 특징. 방향. 또 그다음 예? 압축 그쵸. 또 압축. 네, 또 압축. 제1 역상 좌상. 네, 그리고 역한. 하나 더. 네네. 충돌 정성인가? 충돌 정성. 그래서 해시 함수의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 유형. 키가 있냐 없냐로 따지는 유형. MAC, MBC. 뭐가 키가 있는 거예요? MAC. MAC의 대표적인 뭐 기법이라고 해야 돼? 유형? C맥. 그죠. H맥, C맥, 네스티드맥. 그러면 MDC의 대표적인 거 두 개. MD5, SHA-1, 2. 그래서 해시 함수는 어떤 공격에 위험이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레인보우랑 브루투스가 있어서 어떻게 대응한다. 솔트랑 키스트레치. 솔트와 페퍼의 차이. 한쪽에 저장. 그런 거. 솔트가 저장하는 거고 페퍼는 저장 안 하는 거 아닌가? 아닌가? 그쪽 HS니까 거기 맞은가? 중간에 저장해서 어, 공격하다가 그게 안 좋죠. 좋습니다. 좋아. 네. 그래서 일단 해시는 그렇게 하고 양방향엔 대칭 키와 비대칭 키가 있어. 비대칭 키는 어떤 쌍으로 돼 있어. 어떤 쌍으로. 공개 키와 개인 키의 쌍으로 되어 있어. 그럼 전자 서명은 어떻게 해서 보내는 게 전자 서명이? 뭘로 암호화해서 보내? 개인의 어떤 키? 송신자의 어떤 키? 송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하는 게 전자 서명. 전자 봉투는 비밀 키를 뭘로 암호화해? 송신자의 공개 키. 그쵸. 좋아. 한 김에 아. 아니 의식의 흐름이 거의 똑같아져 가고 있는데 이중 서명의 키워드. 연적. 연접도 연접이고 무슨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 그런 게 있었나요? 셋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왜 이중 서명이야? 왜 이름이 이중 서명이야? 뭐랑 뭐를 판매자하고 네. 판매자한테 주는 게 무슨 정보? 판매자, 구매 정보. 구매자, 그리고 피지사한테 주는 게. 결제 정보. 그죠? 그러니까 구매 정보와 결제 정보를 각기 다른 키로 암호화를 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개인 정보가 개인 정보가 유출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개인 정보가 어떤 최소화하는 거, 개인 정보 보여지는 걸 최소화하는 게 이제 이중 서명인 거고. 좋습니다. 대칭키는 뭐 같은 키인 거고 그래서 블록 단위와 스트림 단위가 있고 블록 단위에는 운영 방식이 있고 뭐 유형, 알고리즘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문제는 알고리즘을 물어봤으니까 SPN이랑 픽스텔을 쓰는 거고 운영 방식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ECC, OC 그리고 ECC, OC를 다 잘 썼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뭐예요?
자기 증식 이거 자기 증식인데 여기 뭐 성능 개선이라고 쓴 사람 대부분 다 성능 개선이라고 썼던데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한 명 더 있어 한 명 더. 예?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여기 갈 때가 성능 여긴 자기 증식 그리고 뭐 여긴 했고 SPN의 대표적인 거 AS 아리아 피스텔의 대표적인 거 DES 시드 자 이거 LEA 하이트 이거 어디다 써야 돼? 패실님 이거 LEA랑 하이트 어디다가 써야 돼? 조절력이 어디야? 그쵸? IoT의 보안 대책에다가 이걸 써야죠. 이런 암호화 기술을 써야 된다. LEA랑 하이트랑 왜냐면 한정된 전력에서 쓰는 암호화 알고리즘이니까. 그러면 IoT의 보안 위협 뭐? 뭐? 미라이본네? 아 그거는 약간 보안 위협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떤 그거 말고 부채널 공격 또 T 그거는 대응 방안. 어? 이거는 너무 IoT 말고도 너무 광범위하잖아. 그거 뭐? 아 그것도 너무 커먼하잖아. 질문이 뭐였죠? IoT의 보안 위협. 아니 디캐핑, 마이크로 프로빙, 부채널 공격. 이거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응 방안. 방금 얘기했던 거. T 그죠? TE랑 TPM이랑 또 R 뭐? 쇼단? 아, 쇼단 제가 뭔지 모르겠어. TE, TPM, RISCV 그리고 뭐 암호 알고리즘으로 뭐 하이트 LEA 쓰면 되고 또 뭐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그죠? PUF 있고 또 쇼단이 IoT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었어? 모르겠습니다. 저기한테 그런 거 아니야? 정도. 그래서 피스텔은 XOR 하는 거고 SP는 S박스 T 이거 그림 웬만하면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피스텔이 이겁니다. 피스텔이 이거를 이게 지금 여기서 꺾이는 게 중요한 건데 이 그림을 SPN에다가 똑같이 SPN에다 그려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요 그림 잘 SPN, 피스텔 구분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뭐야? 어디 갔어? 요거 에러 파급 효과 이거랑 병렬 처리 이런 거는 꼭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즈니스 연속성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여기에 비야 이게 뭐 RA인 거죠. RA 이렇게 없어요. 여기 RA, B야, RPO, RTO 어디 갔어? RPO, RTO 써주시고 모의 훈련 써주시고 여기 있다. 모의 훈련 그리고 DR 또는 DRP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안전 3법, 방, 정, 전, 3개 법 꼭 외워주시고 주요 내용으로는 사실 여기까지 외우면 좋긴 한데 뭐 이런 거 뭐 1000만 명 이상 뭐 트래픽 이런 거 외우면 좋긴 한데 이것까지는 사실 어렵고 여기 앞에만이라도 외우면 충분합니다. 이건 여기 앞에까지만 뭐 부가통신 사업자가 포함이 됐고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포함이 됐고 뭐 데이터 센터 보조 측 의무 대상 뭐 보고 뭐 의무 마련 뭐 이런 것들 여기만 외워주세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외워도 돼. 한 번 시험 나오면 여기까지 외워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FTS 구현 기술 요거는 요 TMR 워치독 타이머 요 페이트 코드 체크썸 DRB 요 정도는 좀 암기해 주세요. 못해도 4개는 알아야 돼. 4개. 그래야지 답 쓸 때 쓸 수 있어가지고 하이 어빌리티 구현 기술 여기는 요거 요 3개 요 3개는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해설력까지 하고 그 지성이 육사님이 나머지 해설하고 이따가 300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더우세요? 뭐가 없지? 아니, 에어컨이 자꾸 꺼 이거. 아까 에어컨 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PBD,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냈고요. 그 다음에 PMO하고 감리하고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 리팩토링, SRE, ISO 21500, 페이지 정리, 그 다음에 요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레그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항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딱 받으시면 저라면은 사실 첫 번째 포문을 여는 문항을 6번 AI 트리즘 아니면 7번 PBD 아니면 10번 SRE 아니면 13번 레그 이 네 개 중에 한 개를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PMO나 뭐 감리나 아니면 이거 이런 거는 거의 기본 토픽이고요. 이거는 백체지향 너무 사골 토픽이죠. 이런 것도 좀 CCM, CPM 이런 것도 그래서 좀 기술사적으로 남들과 조금 다른 관점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1번 문항을 내가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1번을 내가 풀을 열 때 어떤 걸로 좀 쓸까 접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객체지향 캡슐화 정보은닉 다 웬만해서는 그냥 알거든요. 근데 1번으로 내가 잘한다고 들어갔을 때 과연 고득점이 될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아무래도 저는 인공지능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13번을 1번으로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기본 토픽, 뭐, 백체지향이라던가 아니면 PMO라던가 이런 거를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잘 모르겠는 거. 저는 이제 CAOS가 조금 약한데 이제 세마포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제 기본 토픽으로 나오긴 했는데 아니면 정말 뭐 쓸 게 없다. 뭐 SR이나 이런 것들을 7, 8번에 살짝 숨겨주면서 다시 마지막에 이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리팩토링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7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은 요즘에 그 아무래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 것들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계획 단계,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좀 녹여보자라는 게 취지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잘 쓰신 분들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뭐 가명 처리,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리고 원칙에 7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7원칙을 적어주시고 조금 더 크게 보셔야 됩니다. 크게.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어떤 PBD 이렇게 썼으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뭐 삭번마 이거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익명화 뭐 그런 거 다 쭉 나와줘야 되는데 PBD로 나왔으니까 문제가 이 PBD의 관점에 맞춰가지고 세 가지 관점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7원칙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가주시려면 오히려 3단락에 그런 걸 적어주셔야 되겠죠. 각종 삭번마 이런 거. 그래서 2-나에다가 그런 걸 적으신 분들은 조금 오늘 감점을 좀 했고요. 그리고 필대 원칙 이렇게 7가지 적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커유예요. 디커유. 전 디커유로 외웠는데 디자인 커버리지 유저빌리티잖아요. 네, 디커유. 그래서 약간 무슨 사투리 같이 디커유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리고 7원칙. 중간에 보시면 이 포지티브 썸 이런 단어를 좀 한번 멋들어지게 써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이 아니라 사용자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도 이게 한마디로 이 어떤 그런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이걸 막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용자 측면에서도 뭔가 편리하게 보안이 뭔가를 바로 막으면 안 된다. 약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어떤 사업상의 어떤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제로섬이 아니라 포지티브 썸이다. 네. 이런 문장을 적어주시면은 한글로라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 정보 시스템 감리와 PMO 요거는 여기 못 표현하네요. 이거 난이도 이제 하 정도 될 것 같고요. 뭐 워낙 다들 잘 아시는 토픽이어서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감리는 3자적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PMO는 내부자 관점, 내부자의 발주기관 관점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거고 예, 굳이 뭐 다 하나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 이거 한 표 통으로 하나로 크게 뭐 12줄 이상 쭉 이제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본 이번에 채점의 기준은 이 관점하고 그다음에 법적 근거하고 그리고 산출물을 주로 봤습니다. 산출물. 그리고 이게 거의 이제 의무고요. 이거는 의무고요. 요거는 이제 권고입니다. 권고. 이런 사항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리는 뭐 3단계 감리, 2단계 감리 뭐 여러 가지 있을 거고요. PMO 같은 경우에는 쓸 말 정말 많죠. 프로젝트 매니징과 관련돼서 뭐 어떤 것들을 한다. 그래서 뭐 정말 프로젝트 관리의 영역을 다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산출물 기준으로 또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팩토링, 예,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답안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랬었는데 이 리팩토링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 재사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용.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모듈화가 잘 돼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모듈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른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고 아니면 상속받아 쓸 수 있고 뭐 이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이 코드가 굉장히 재사용이 안 되다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사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유지 보수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제 리팩토링을 다시 진행을 하는데 그런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예, 뭐 설계 이후에 변경을 할 때 재사용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협업을 할 때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 조금 이제 서로 이해가 틀리거나 하면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로 코드를 보면서 같이 리뷰를 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간단하게 이 그림을 수행 절차를 그려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리팩토링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세스나 절차거든요.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살표들이 좀 많이 들어가줘야 되고 뭔가 이렇게 마름모도 좀 넣어주시고 이 프로세스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알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네모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이렇게만 뭐 하시고 이렇게 뭐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부족하죠. 네. 그래서 그 배드 스멜 이런 거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클린 코드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반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이클링을 돌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다라는 것들도 한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팩토리 기법은 뭔가 저는 이거를 따로 암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 들여다보면 몇 가지를 좀 묶을 수가 있거든요. 이 익스트랙이 있고요. 무브가 있고 리네임이 있고 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가지고서 앞에다 그냥 구분을 익스트랙, 부부, 리네임, 풀 요거만 네 개 적었어요. 구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거죠. 네. 여기 익스트랙, 무브, 그다음에 리네임, 풀업.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8칸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알게 뭐예요. 여기다가 메서드 적고 클래스 적고 파라미터 적고 여기 뒷부분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알고리즘 적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조합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다 외우려고 하면 이거 다 못 외우거든요. 그런데 약간 어떻게 보면 편법식으로 앞에 구분만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구분만 4개를 따시고 뒤에는 메서드, 클래스, 파라미터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그런 것들을 그냥 조합해서 그때그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티가 나지 않게 파라미터를 앞에다 한 번 썼다라고 하면은 요점에다 또 파라미터 한 번 더 넣어주시고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보다 보지 않으면 잘 모르지만 사실 그 틀린 것도 아니거든요. 네. 파라미터를 없앤다. 파라미터를 제거한다. 파라미터를 또 뭐 무브 이동시킨다. 뭐 다 맞는 얘기거든요.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메서드도 마찬가지고. 네. 개발할 때 그런 것들 다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개발자와 협력을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뭐 주석을 좀 더 충실히 넣는다. 아니면은 불필요한 주석은 제거한다. 이런 것들까지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시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SRE는 이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인데 뒤에 끝 단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애매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러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공학적 뭐 접근 방법 뭐 이렇게 뜻을 끝맺음을 좀 내주셔야지 뭔가 이게 이제 뭐 프레임워크다 아니면 뭐 방법론은 맞는 것 같아요. 방법론까지는 맞는데 뭔가 이 끝 단어가 좀 애매하신 분들은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SRE 관련해서 저도 개념이 조금 모호해가지고 그 카카오페이에 계시는 기술사 한 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저번 주에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그분이 SRE 엔지니어로 갔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거는 자기 팀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컬처 문화가 이제 죄송해요 문화가 일단 확산이 돼야 된다. 개발자하고 운영자하고 인프라 관리자하고 그 SRE 팀하고 이제 문화가 이제 뭔가 일치가 돼야 되고 자기네 팀이 중심에 있고 이제 개발자하고 운영자하고 인프라 이 세 명이 만난다고 합니다. 만나서 네. 만나가지고 협업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신뢰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이트의 신뢰성을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얘네 SRE 팀이 그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고 그 첫 번째는 이제 모니터링 뭐 한마디로 지금 서비스 레벨을 준수하고 있는가 여기 SLI나 SLO 이런 것들 있죠. 네, 준수하고 있는지 얘들이 모니터링을 쭉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개발자랑 이제 체크를 해서 뭔가 변화가 있거나 체인지 매니징을 해야 될 때 뭐 배포를 좀 해준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CI/CD를 좀 구성을 해줄 때 자동화된 어떤 그런 뭐 IAC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구성을 해주고 한마디로 뭔가 중간에 휴먼 에러 같은 걸 좀 최소화하고 얘네 팀에서 어떤 코드 기반을 뭔가 이렇게 자동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뭐 오늘 뭐 까나리 배포나 여러 가지 배포 방식도 많이 적어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얘네들을 해주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프라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게 인프라 자원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장애가 난다거나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 그런 것도 잡아주고 아니면 뭐 그 하드웨어 뭐 최적화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얘네가 중앙에 서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레이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각자 그냥 따로 구성했던 그런 영역들을 SI 팀에서 중간에 서서 개발자 측면, 운영자 측면 그리고 인프라 측면 세 개를 다 들여다보면서 이런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도 어떤 그런 사이트나 이 서비스 자체가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론 이런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좀 떠올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 운영자, 인프라 측면 여기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캐퍼시티를 하면 인프라가 될 거고요. 여기는. 그리고 체인지는 이제 개발자에서 운영으로 넘어가야 될 때, 그리고 어떤 그렇죠. 장애가 났을 때 모의 복구를 한다거나 훈련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 같이 해주고 있고 문화 확산. 예. 중간에서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요. 저건 저렇게 해야 돼요. 뭐 어떤 표준 가이드도 제시해주고 뭐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같이 교육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다 전체적인 SID의 커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500은 네, 이 131회 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조금 이 프로젝트 관리에 쉽게 지식 영역 있잖아요. 네, 그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10개를 아직도 못 적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네. 8개, 7개 적으신 분들 계시는데 10개 다 적어줘야 되고 어쨌든 간에 21,500은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주제 그룹하고 프로세스 그룹, 뭐 차트 실감정하고 통범 이론, 품자의 리조이 요게 이제 중요한 그런 어떤 키워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보다 저는 이제 요거를 외웠거든요. 요거 범정계인데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범용계를 외웠어요. 범용계. 그래서 범용계 외웠는데 약간 좀 제가 이제 뭐 약간 이상한 방식으로 많이 외웠다는 거 그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프로젝트 하다 보면 범용적으로 좀 개 같은 애들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검용계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거 썼던 기억이 정말 납니다. 그래서 요거 7점 받고 6.5점 받고 끝냈나? 하여튼 뭐 그렇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남기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PMBOK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시간이죠, 시간. PMBOK는 일정이고요. 여기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여기다 시간에다가 이건 다르다 해서 제가 이제 별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답안 그렇게 작성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은 사실 리드문에 적으시면 좋죠. 디주레. 네. 그래서 이 거꾸로 적으신 분들 계세요. 사실상의 표준이 디팩터고요. 그다음에 이런 진짜 국제 표준이 디주레입니다. 디주레. 그래서 약간 이게 팩트이다 보니까 이걸 표준으로 헷갈려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48 표준이 PMBOK 그리고 디주레가 iOS 21500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수준이 약간 다른데 네. 주제역은 10개로 똑같죠. 그래서 10개 정도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지 정리는 글쎄 좀 내긴 했는데 가져가 보시라고 이제 좀 낸 거고요. 키워드는 이제 우사사, 우도, 사전 확률, 사고 확률. 그래서 사전 확률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사후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리죠, 정리. 그래서 뭔가 개념을 만들어내실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정리면 정리로 끝내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다른 어떤 메커니즘이라던가 뭐 뭔가 뭐 있어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정리는 정리고 이론 또는 이론. 끝단어가 아직까지 연습이 안 되신 분이 좀 보였다 하는 게 제 그냥 의견이고요. 네, 증명할 때, 예, 요거, 뭐, 나머지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교환 법칙과 곱셈 법칙 때문에 베이지 정리가 이론이 도출이 된다. 예, 요거를 식을 통째로 암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 부분하고, 네, 요 부분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전 확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스팸 필터링 이런 거에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스팸인 문자하고 스팸이 아닌 문자하고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스팸인 경우에는 뭐 그래서 대출, 그다음에 이자, 뭐 이런 것들이 스팸 문자였다. 이제 스팸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안녕, 날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나중에 새로운 문자가 딱 들어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자, 그다음에 조건. 그러면은 지금 딱 보시면 나중에 이런 문자가 들어왔을 때 사전 확률이 여기 나오잖아요. 사전에 여기에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이게 사전 확률일 거고요, 사전. 이게 이제 사후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딱 들어왔을 때, 확률적으로 지금 이 네 개, 단어 네 개 중에 한 개가 걸리잖아요, 얘는. 그래가지고, 뭐 스팸일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나이브 베이지입니다. 그래서 사전 확률을 가지고서 사후 확률을 예측한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레그는 요즘에 너무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내봤는데, 이게 레그를 조금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레그가 왜 나왔냐면 사실상으로 내부에 대한 문서를 뭔가 GPT와 활용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환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사규나 아니면 HR 제도나 아니면 뭐 특허나 그 회사 내부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GPT를 가지고서 이제 질의를 남겼다라고 했을 때 얘가 그거에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얘가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학습된 대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어쨌든, 예, 요거를 중간에 벡터 임베딩을 시켜놓고, 벡터 DB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난리지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질의를 한 다음에 그걸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구조를 잘 모르시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제 벡터 DB입니다. 벡터 DB. 이 내부 문서, 한마디로 내부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도큐먼트들이 있을 텐데 여기는 뭐 HR 제도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그 관련된 특허도 있을 거고요. 회사 내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특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니면은 뭐 뉴스 자료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등등. 네. 이런 것들을 임베딩 시켜서 여기다가 이렇게 벡터 DB화 시켜 놓습니다. 이거를 이제 청킹이라고 합니다. 청킹. 한마디로 그 문서가 이제 텍스트 형태로 쭉 있으면은
이거를 뚝뚝뚝 잘라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서 하나를. 그리고 이런 다 문단을 이제 청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인베딩화 시키면 수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6.1, 6.4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질의를 던졌을 때 이제 쿼리를 하죠. 쿼리. 길이를 던지면 여기다가 이제 유사도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질문에 대한 벡터 값이 예를 들어서 6.4였다. 그러면 얘랑 얘를 가장 같이 비슷한 어떤 벡터의 방향으로 인식을 하고 이쪽 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쪽 부분. 그래서 이런 개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 문서를 벡터화를 시켜놓고 인벤을 시켜놓는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벡터 DB에다가 쿼리 질의를 남긴다. 그리고 세 번째, 그거 기반으로 가져와서 이제 답변을 생성한다. 그 구간에서 GPT가 쓰이는 겁니다. 답변 생성할 때. 네. 그리고 네 번째, 결과를 본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서 변환, 청킹, 벡터 DB와 인베딩 이런 것들이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벡터 DB에다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기준으로 가져왔죠. 가져와가지고 답변을 생성할 때 GPT를 써서 만들어주고 결과를 보여준다.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청킹, 벡터 DB, 인베딩 모델. 인베딩 모델 같은 경우에 뭐 요즘 많이 쓰는 게 GPT, 또 텍스트 인베딩이라고 있거든요. 텍스트 인베딩. 그다음에 ADA002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 조금 더 이렇게 한글로 GPT-4 인베딩 모델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겠죠. 레그가 1교시형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봐줘야 봤고요. 그래서 3시가 넘었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교시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인공지능 문제 2가지 그리고 보안 쪽 문제 1가지를 가져왔는데 일단 트랜스포머하고 어텐션은 좀 어려우셔서 많이 선택을 안 하신 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썰풀 수 있는 문제 이 할루시네이션 환각과 관련된 거는 많이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형 AI에 대해서 너무 이 GPT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그래서 이 텍스트 기반의 LLM 모델도 있긴 하지만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있고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음성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요새 노래도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실 때 너무 이 GPT나 뭐 텍스트 기반의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만 적어주시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좀 이렇게 영상, 뭐 음성 또는 뭐 언어 이런 식으로 분리해 주면 될 것 같고 기술 요소 있는데 트랜스포머 언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GPT가 이 프리트레인드잖아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거든요. GPT 약자가.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실 이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가 아니라 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트랜스포머는 또 어텐션 기반으로 있으니까 여기다 어텐션도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LLM이나 어떤 생성형 AI는 전이학습이나 전이학습이 기본적인 겁니다. 전이학습. 전이학습이라는 게 A를 알고 B를 알면은 조합해가지고 이 A, B를 이제 답변을 했다라면 나중에 이 A, C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이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 전이학습, 어텐션, 트랜스포머 모델, 또 영상 쪽은 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루시네이션은 어쨌든 간에 이제 환각 증상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주거나 아니면 틀린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은 뭐 불충분하게 뭐 답변을 좀 부족하게 주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전이학습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환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각각 물어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다르게 아까 전이학습이었잖아요. 이순신과 예를 들어서 뭐그 여객선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하면 얘가 이상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이학습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뭔가 그 틀린 답변을 그럴싸하게 해내는 그런 현상을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고 그 해결 방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측면으로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술적, 관리적 좋은데 약간은 영상이나 텍스트나 그런 이미지 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적으실 때는 그렇게 좀 분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뭐 관리적으로 적을 때는 뭐 그냥 잘 아시는 것들 그렇게 뭐
뭐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클래스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뭐 XAI도 좋고요. XAI도 좋고 예, 데이터 클래스 조정이라던가 예, 여러 가지 기법들 관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파인 튜닝 뭐 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 충분히 적어주면 될 것 같고 조금 기술적으로 적어주실 때만 이런 이 요새 생성형 AI가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으니까 그 분류에 맞게끔 조금 더 그런 예, 유형을 좀 분리해 주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텐션과 트랜스포머는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은 사실 저희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개념을. 그래서 제가 물어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 인공지능 역사 그 뭐죠 이 다이어너 처리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RNN 이 뉴럴넷 기반으로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LSTM이라고 해가지고 장기 기억 상실 한마디로 이 뉴럴넷 기반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뉴럴넷이 이렇게 깊이가 굉장히 이제 좀 길어지다 보면은 앞에 그러니까 문장이 엄청 길어지다 보면 얘가 컴퓨터가 이해하다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게 이제 장기 기억 상실이거든요. 그래서 LSTM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있는 것까지 뭐 여러 이제 그런 것들 앞에 그런 문장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처리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얘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크 투 시크라는 게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모델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이 나옵니다. 어텐션. 네. 어텐션이 이제 획기적인 어떤 그런 이 자연어 처리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인데 얘는 어쨌든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전체 문장을 다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문서에 있는 전체 위치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자원도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가 나왔는데 트랜스포머는 인코더 디코더죠. 그래서 어텐션을 각각 여기다 넣으면은 요거는 그냥 이게 단일 어떤 그런 단일 계층이었는데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인코더 디코더를 이제 붙이게 되면 어떤 답변도 가능하게 돼요. 답변. 그러니까 A를 인코더로 놓고 B를 넣으면은 이게 답변이 되는 거죠. 트랜스포머는 약간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에 내부는 이걸 조금 이제 저는 좀 간편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요거 포인피, 마인피, 리소 호인피, 마인피, 그다음 리소 요것만 적어 그렸습니다. 그래서 안에 뭐 이런 것들 애드앤논 이런 것들은 다 뺐고요. 여기 포인피, 그다음에 마인피, 리소 이렇게만 딱 적었어요. 그리고 네모로 딱 감싸주고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림을 그대로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너무 이걸 다 그리시기엔 좀 그렇고 적절하게 조금 압축하셔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은 어쨌든 어텐션 기반인데 트랜스포머가 인코더하고 디코더 블락이 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어텐션은 쿼리와 키와 밸류 기반이다. 그리고 어텐션의 뭐 작동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셀프 어텐션은 나 기준으로 모든 위치를 계산하는 거고요. 내가 여기 있으면은 다 주변에 있는 것들 다 계산해 주는 거고 마스크드 인텐션은 어텐션은 이제 뭐 대상이 되는 거 기준으로 타겟 언어 내가 아니라 남들 계산해 주는 거고 인코더 디코더는 어쨌든 간에 대답 인코더 기준으로 디코더가 뭔지를 계산해 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모델은 GPT 기본적으로 이제 있어야 되고요. 버트 네. 예, 요거는 접근 통제 보안 모델 뭐 너무 쉬운 거라서 기대를 했는데 조금 이제 벨라 파듈라 그다음에 이제 디바까지는 잘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클락 윌스부터 조금 이제 키워드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직까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저는 이거 이렇게 외웠어요. 벨기에거든요. 벨기에. 벨기에라는 나라 있잖아요. 네, 벨기에의 놀이터에서 놀았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놀았다. 그래서 벨기에는 김일성이고요. 노리드업이고 놀았다. 노라이트 다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나머지는 비반은 반대입니다. 비반은 무결성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반대로 써주시면 돼요. 요거 반대로 위에서 그리고 클락 윌스는 상업 모델인데 키워드들이 이렇게 UDI, CDI, TP, IVP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예, 생각보다 이제 요거, 네, 이런 것들이 좀 빠진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만리장성은 어쨌든 상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거 관점을 다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금융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서 막 트랜잭션을 다 일으키면 되니까 얘가 상환 대출도 일으키고 상환도 일으키고 하다 보면 뭔가 금융권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한 사람이 정말 어떤 그런 그 악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내가 대출을 실행했다가 나한테 뭐 송금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분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만리장성도 예, 주체와 객체가 충돌할 때 분리를 한다. 한마디로 서로 다른 트랜잭션을 분리를 한다. 네. 그래서 감독하는 그런 부서와 정말 실행하는 부서를 좀 분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만리장성 모델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 하겠습니다.